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 랍비 아키바가 마흔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하라고 권했다. 내 나이 벌써 40이요. 이해력도 떨어질 테고 괜히 비웃음만 살 거요. 아키바가 말했다. 아내는 등에 상처가 난 당나귀를 데려와 약초를 듬뿍 발라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갔다. 당나귀를 보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웃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겠지만 내일은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공부해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한 랍비 아키바가 훗날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남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나귀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날 사람들은 크게 웃었지만 둘째 날엔 웃음이 줄었고 셋째 날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습은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고 결국 당연한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하고 대학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며 무모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1년 후엔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랍비 아키바는 40의 글자도 몰랐지만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늦다는 건 변명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친절한 마음. 1년 동안 일해봐. 어느 작은 도시에 두 형제가 있었다. 먹을 것과 잠자리는 제공하지. 공부를 잘하는 영리한 형은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열심히 일하면 보수를 주겠네. 그러나 어리석은 동생은 먹을 것만 축내는 천덕꾸러기일 뿐이었다. 형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형은 세상에 나가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형이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주인이 말했다. 부모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물건들을 잔뜩 챙겨 짐을 꾸려주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털어. 마구간에 가면 말, 마차, 그리고 상자들이 있을 거야. 여행 경비로 주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돈 대신 가져가게. 씩씩하게 집을 나선 형은 마을 입구에서 털이 듬성듬성 뭉치고 더럽고 냄새나는 떠돌이 개를 만났다. 형은 가장 건강하고 젊은 말에 제일 좋은 안장을 얹고 번쩍이는 새 마차에는 커다란 상자를 실었다.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털을 빗질하고 먹을 것을 좀 줄래? 도시에서 나오자 황금색 열매가 가득 달린 배나무가 보였다. 은혜는 꼭 갚을게. 형이 마차에서 내려 열매를 따려고 나뭇가지를 잡아당기자 가지가 손을 획 뿌리치며 소리쳤다. 개가 말했다. 꺼져. 이 못된 녀석. 꺼져. 이놈의 개. 내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니 지금 내 열매를 따려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형은 당황하여 얼른 마차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 나도 안 해.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을 발견하자 갑자기 목이 말랐다. 형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협하자 개는 달아났다. 형이 물을 마시려고 반짝이는 은빛 국자를 집어들자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소리쳤다. 좀 더 걸어가니 우물이 보였다. 꺼져. 이 못된 녀석. 그러나 물 위에는 초록색 이끼가 떠 있었고
우물 곁에는 지저분한 진흙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물을 뜨기 위해 우물에 걸쳐놓은 은국자에는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었다. 내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니 지금 내 물을 마시려고? 형은 목이 말랐지만 너무 더러워서 그냥 가려고 돌아섰다. 형은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마차로 돌아갔다. 나를 청소해줘. 고향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파란 목걸이를 목에 건 사랑스러운 개 한 마리가 보였다. 내 은국자를 닦고 진흙도 좀 치워주어. 형은 마차에서 내려 강아지를 불렀다. 은혜는 꼭 갚을게. 강아지야, 이리 온. 우물이 형에게 말했다. 개가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형은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벗기려고 개를 붙잡았다. 그러니 나도 안 해. 왈. 형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으르렁.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그를 불렀다. 꺼져. 이 못된 녀석. 앙상한 가지 위에 시든 잎들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메마른 땅은 사방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니 지금 내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갖고 싶은 거냐. 내 시든 가지를 쳐내고 내 뿌리에 흙을 파헤쳐서 물을 좀 뿌려줄래. 한 번만 더 손대면 물어뜯어 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은혜는 꼭 갚을게. 형은 화가 나서 말을 채찍질하여 집을 향해 달렸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다. 그러니 나도 안 해. 아버지, 어머니. 형은 이번에도 딱 잘라 거절했다. 저예요. 한참을 걸어서 그는 마침내 도시에 도착했다. 제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으니 테이블보를 펼쳐주세요. 그는 커다란 여관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청했다. 부모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 보수는 주인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구경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가장 좋은 젊은 말은 늙어빠진 말이 되었고 번쩍이는 새 마차는 낡은 짐수레로 변해버렸으며 고물상자가 되어버린 커다란 새 상자에서는 더러운 진흙과 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돌아갔다. 이번에는 어리석은 동생이 세상 밖으로 나섰다. 네가 뭘 하건 간에 부모는 집 떠나는 아들에게 건빵이 든 자루와 물통,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었을 뿐이었다. 동생은 더럽고 냄새나는 떠돌이 개를 만났다.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털을 빗질하고 먹을 것을 좀 줄래? 은혜는 꼭 갚을게. 동생은 개에게 건빵과 물을 주고 개를 깨끗이 씻긴 다음 엉킨 털을 곱게 빗겨주었다. 좀 더 걸어가니 물은 온통 초록색 이끼로 덮이고 근처에는 지저분한 진흙이 여기저기 잔뜩 쌓여 있으며 우물에 걸쳐놓은 은 국자에는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는 오래된 우물이 보였다.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줘. 내 은 국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줘. 은혜는 꼭 갚을게. 우물이 말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래서야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잖아. 동생은 우물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인 국자를 반짝반짝 빛나게 닦은 다음 진흙도 깨끗이 치웠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그를 불렀다. 앙상한 가지 위에 시든 잎들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메마른 땅은 사방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 시든 가지를 쳐내고 내 뿌리에 흙을 파헤쳐서 물을 좀 뿌려줄래. 은혜는 꼭 갚을게.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동생은 가지를 정돈하고 뿌리에 흙을 부드럽게 일군 다음 물을 흠뻑 뿌려주었다. 마침내 동생은 형이 왔던 그 도시에 도착했다. 그도 역시 형이 일했던 커다란 여관에서 1년 동안 일했다.
1년이 지나자 여관 주인이 말했다. 마구간에 가면 말과 마차, 상자들이 있을 거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돈 대신 가져가게. 동생은 1년의 대가로 무엇이 합당할지 생각했다. 이 말은 정말 멋지군. 하지만 1년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분해. 이 늙은 말과 낡은 마차, 그리고 작은 상자 몇 개만 가져가자. 그거면 충분해. 마차를 타고 도시에서 나오자 황금색 열매가 가득 달린 배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동생이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님, 열매 하나만 따먹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따려무나.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동생은 배를 하나 딴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후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 보였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물었다. 우물님, 물을 조금 마셔도 될까요? 반짝이는 은빛 국자가 그의 손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얼마든지 마셔. 기념으로 나도 가져가. 동생은 국자를 손에 들고 마차로 돌아갔다. 고향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달린 파란 목걸이를 목에 건 사랑스러운 개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이 목걸이에 달린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두운 밤이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동생은 현관 앞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동생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테이블볼을 펼쳐주세요. 말했다. 테이블볼을 펼치라고? 너한테는 그냥 배보자기로 충분할 거야. 아들을 맞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아들이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것을 꺼내기 시작했다. 세상에, 상자 속에서는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그리고 갖가지 보물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집안은 온통 번쩍이는 보물로 가득 찼다. 부모는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도대체 어느 아들이 어리석고 어느 아들이 영리한 거지? 친절은 겸손과 같다. 겸손하지 않으면 친절할 수 없고, 친절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다. 진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리한 형은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우리 부모도 안 하는 일이라며 거절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받으려 했습니다. 반면 어리석다고 여겨진 동생은 남을 도울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을 때도 합당한 것만 취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자주 밥을 사주고 도움을 주면서 속으로는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 친구가 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무 계산 없이 도와주고 또 나중에 친구가 호의를 베풀 때 당연하게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면 그게 바로 겸손에서 나온 친절입니다. 친절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친절과 겸손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한 쌍입니다. 못생긴 그릇. 당대 최고의 현자로 일컬어지는 못생긴 랍비가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던 길에 공주와 마주쳤다. 공주는 대뜸 비아냥거렸다. 아이쿠,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네요. 랍비는 공주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궁전 안에 술이 있는지 물었다. 공주가 당연하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공주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랍비는 정말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는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공주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항아리나 술병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신단 말입니까? 뭔가 창피를 당했다고 느낀 공주는 당장 달려가서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모두 금그릇, 은그릇에 옮겨 담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술은 금세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진노한 황제가 소리쳤다. 대체 어떤 놈이 술을 옮겼단 말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공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제에게 꾸중을 들은 공주는 랍비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랍비님, 왜 그랬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단지 나는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이라도 항아리 같은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주가 외모를 두고 랍비를 놀리자 랍비는 오히려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겸손한 그릇에 담겨야 오래 보존된다는 진리를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 지원자는 명문대 출신의 외모까지 출중하고 여러분은 학벌도 평범하고 외모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 순간 주눅들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작 내면을 채우는데 소홀하기 쉽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진짜 지혜는 포장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로 증명됩니다. 마법 사과. 임금님의 외동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사는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였지만 공주는 일어나지 못했다.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포고문을 써붙였다. 누구라도 공주의 병을 치료해준다면 그를 공주와 결혼시켜 왕위 계승자로 삼겠다.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마시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 융단을 갖고 있었으며,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 사과를 갖고 있었다. 마법 망원경으로 세상을 구경하던 마시가 포고문을 발견하고 동생들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공주님이 아프대. 공주님의 병을 고쳐주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둘째가 외쳤다. 공주님과 결혼하면 왕이 되는 거잖아. 막내가 외쳤다. 삼형제는 마법 융단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을 털고 일어났다. 임금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공주의 쾌차를 축하하는 잔치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만일 이 망원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주님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마시가 말했다. 마법 융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어? 둘째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막내도 지지 않고 말했다. 임금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마시는 아직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다. 둘째 역시 마법 융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막내는 공주가 마법 사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금님은 세 형제 중 가장 적게 가진 자,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를 택했습니다. 마시와 둘째는 각자의 마법 물건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막내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법 사과를 통째로 내어주었고 이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료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제공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했으며 여러분은 2년간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걸까요?
네트워크를 제공한 사람은 여전히 인맥을 갖고 있고, 자금을 댄 사람도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통장을 텅 비우고 후퇴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헌신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아니라 자기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로 측정됩니다. 질투. 랍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짓궂게 물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수를 세어봅니다. 랍비가 짓궂게 대답했다. 랍비의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브가 갈비뼈수를 센다는 말은 아담이 밤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연인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옷에 묻은 향수 냄새를 맡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갈비뼈를 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여우와 늑대. 좋아.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먹이를 가로채려고 했다. 이렇게 작은 먹이는 너처럼 덩치 큰 늑대에겐 먹으나 마나일 거야. 내가 먹이를 다 먹게 해주면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 대신 거짓말이면 알지? 먹이를 마저 먹고 나서 여우는 늑대를 데리고 우물로 갔다. 우물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밧줄에 각각 매달려 있었다. 저 아래를 봐. 여우가 말했다. 늑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달덩이가 우물 밑바닥에 둥실 떠 있었다. 커다란 치즈 조각 보이지? 내려가서 저 치즈를 먹자. 큼직하니까 우리 둘 다 실컷 먹을 수 있어. 여우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우와 늑대는 동시에 각각 다른 쪽 두레박에 올라탔다. 갑자기 여우가 돌멩이를 물속으로 내던졌다. 여우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고 늑대가 탄 두레박은 아래로 떨어졌다. 여우는 두레박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메이르의 300여 개 여우 우화 중 하나로 달의 반사를 치즈로 착각한 늑대를 여우가 속이는 내용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후기를 보고 대박 투자 기회라고 확신했다고 합시다. 수익률 인증 스크린샷도 있고 댓글엔 칭찬이 가득하니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달처럼 실제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허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우물 바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늑대는 배고픔 때문에 여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이 우화의 핵심입니다. 조건 반사. 탐험가 2사람이 아이거 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높이 1.800m의 얼음과 눈과 바위로 이루어져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일명 죽음의 북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2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워낙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다. 순간 위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있던 사람까지 벼랑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자일이 바위 끝에 걸려 2사람은 허공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스위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확성기로 2사람을 격려했다. 적십자 구조대입니다. 2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대답했다. 벌써 기부했는데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두 사람은 적십자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주말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차 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겁니다. 결혼, 결혼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나머지 5가지는 모두 믿음이다. 결혼한 처음 3주일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은 싸우면서 지내고,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낸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출발점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5배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어려운 순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잘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동료와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3주는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3개월은 호흡이 맞아 일이 술술 풀립니다. 하지만 3년쯤 되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스타일 차이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라면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협력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사랑만으로 시작했다가는 첫 시련에 무너지지만 믿음이 뒷받침되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죽고 말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둬가신 걸 뭐. 그 해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에게 헌금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는 매우 놀랐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밭갈이를 하던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조그만 땅덩어리와 소 한 마리뿐이었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왔다. 진흙탕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에도 그 조그만 땅을 절반 또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며 웃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의 마하세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베푸는 행위를 투자로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면 그게 씨앗이 되어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후원하던 아동센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지금이야말로 더 베풀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현자의 말을 듣는 3가지 타입. 1. 스펀지형. 무엇이든 다 무조건 흡수한다. 2. 터널형.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지나간다. 4. 채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채로 거른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들었다가 바로 잊어버리며 또 어떤 이는 중요한 건 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종일 스크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보이는 모든 게시글의 정보를 다 믿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정작 좋은 정보는 건너뛰고 자극적인 루머나 가십만 기억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공부할 때. 랍비 아키바가 40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공부하라고 권했다. 내 나이 벌써 40이요. 이해력도 떨어질 테고 괜히 비웃음만 살 거요. 아키바가 말했다. 아내는 등에 상처가 난 당나귀를 데려와 약초를 듬뿍 발라 치료해 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갔다. 당나귀를 보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다음 날은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웃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겠지만 내일은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당신을 존중할 거예요. 공부해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한 랍비 아키바가 훗날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남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나귀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날 사람들은 크게 웃었지만 둘째 날엔 웃음이 줄었고 셋째 날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습은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고 결국 당연한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하고 대학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며 무모하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1년 후엔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랍비 아키바는 40의 글자도 몰랐지만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늦다는 건 변명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친절한 마음. 1년 동안 일해봐.
어느 작은 도시에 두 형제가 있었다. 먹을 것과 잠자리는 제공하지. 공부를 잘하는 영리한 형은 부모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열심히 일하면 보수를 주겠네. 그러나 어리석은 동생은 먹을 것만 축내는 천덕꾸러기일 뿐이었다. 형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형은 세상에 나가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형이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주인이 말했다. 부모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물건들을 잔뜩 챙겨 짐을 꾸려주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털어. 마구간에 가면 말, 마차, 그리고 상자들이 있을 거야. 여행 경비로 주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돈 대신 가져가게. 씩씩하게 집을 나선 형은 마을 입구에서 털이 듬성듬성 뭉치고 더럽고 냄새나는 떠돌이 개를 만났다. 형은 가장 건강하고 젊은 말에 제일 좋은 안장을 얹고 번쩍이는 새 마차에는 커다란 상자를 실었다.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털을 빗질하고 먹을 것을 좀 줄래? 도시에서 나오자 황금색 열매가 가득 달린 배나무가 보였다. 은혜는 꼭 갚을게. 형이 마차에서 내려 열매를 따려고 나뭇가지를 잡아당기자 가지가 손을 획 뿌리치며 소리쳤다. 개가 말했다. 꺼져. 이 못된 녀석. 꺼져. 이놈의 개. 내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니 지금 내 열매를 따려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형은 당황하여 얼른 마차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 나도 안 해.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을 발견하자 갑자기 목이 말랐다. 형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협하자 개는 달아났다. 형이 물을 마시려고 반짝이는 은빛 국자를 집어들자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소리쳤다. 좀 더 걸어가니 우물이 보였다. 꺼져. 이 못된 녀석. 그러나 물 위에는 초록색 이끼가 떠 있었고 우물 곁에는 지저분한 진흙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물을 뜨기 위해 우물에 걸쳐놓은 은국자에는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었다. 내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니 지금 내 물을 마시려고? 형은 목이 말랐지만 너무 더러워서 그냥 가려고 돌아섰다. 형은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마차로 돌아갔다. 나를 청소해줘. 고향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파란 목걸이를 목에 건 사랑스러운 개 한 마리가 보였다. 내 은국자를 닦고 진흙도 좀 치워주어. 형은 마차에서 내려 강아지를 불렀다. 은혜는 꼭 갚을게. 강아지야, 이리 온. 우물이 형에게 말했다. 개가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형은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벗기려고 개를 붙잡았다. 그러니 나도 안 해. 왈. 형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으르렁.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그를 불렀다. 꺼져. 이 못된 녀석. 앙상한 가지 위에 시든 잎들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메마른 땅은 사방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부탁할 때는 거절하더니 지금 내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갖고 싶은 거냐. 내 시든 가지를 쳐내고 내 뿌리에 흙을 파헤쳐서 물을 좀 뿌려줄래. 한 번만 더 손대면 물어뜯어 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은혜는 꼭 갚을게. 형은 화가 나서 말을 채찍질하여 집을 향해 달렸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다. 그러니 나도 안 해. 아버지, 어머니. 형은 이번에도 딱 잘라 거절했다. 저예요. 한참을 걸어서 그는 마침내 도시에 도착했다. 제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으니 테이블볼을 펼쳐주세요. 그는 커다란 여관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청했다. 부모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 보수는 주인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구경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가장 좋은 젊은 말은 늙어빠진 말이 되었고 번쩍이는 새 마차는 낡은 짐수레로 변해버렸으며 고물상자가 되어버린 커다란 새 상자에서는 더러운 진흙과 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돌아갔다. 이번에는 어리석은 동생이 세상 밖으로 나섰다. 네가 뭘 하건 간에 부모는 집 떠나는 아들에게 건빵이 든 자루와 물통,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었을 뿐이었다. 동생은 더럽고 냄새나는 떠돌이 개를 만났다. 내 몸을 깨끗하게 씻고 털을 빗질하고 먹을 것을 좀 줄래? 은혜는 꼭 갚을게. 동생은 개에게 건빵과 물을 주고 개를 깨끗이 씻긴 다음 엉킨 털을 곱게 빗겨주었다. 좀 더 걸어가니 물은 온통 초록색 이끼로 덮이고 근처에는 지저분한 진흙이 여기저기 잔뜩 쌓여 있으며 우물에 걸쳐놓은 은 국자에는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는 오래된 우물이 보였다.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줘. 내 은 국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줘. 은혜는 꼭 갚을게. 우물이 말했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래서야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잖아. 동생은 우물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인 국자를 반짝반짝 빛나게 닦은 다음 진흙도 깨끗이 치웠다.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그를 불렀다. 앙상한 가지 위에 시든 잎들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메마른 땅은 사방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 시든 가지를 쳐내고 내 뿌리에 흙을 파헤쳐서 물을 좀 뿌려줄래? 은혜는 꼭 갚을게.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줄게. 동생은 가지를 정돈하고 뿌리에 흙을 부드럽게 일군 다음 물을 흠뻑 뿌려주었다. 마침내 동생은 형이 왔던 그 도시에 도착했다. 그도 역시 형이 일했던 커다란 여관에서 1년 동안 일했다. 1년이 지나자 여관 주인이 말했다. 마구간에 가면 말과 마차, 상자들이 있을 거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돈 대신 가져가게. 동생은 1년의 대가로 무엇이 합당할지 생각했다. 이 말은 정말 멋지군. 하지만 1년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분해. 이 늙은 말과 낡은 마차, 그리고 작은 상자 몇 개만 가져가자. 그거면 충분해. 마차를 타고 도시에서 나오자 황금색 열매가 가득 달린 배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동생이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님, 열매 하나만 따먹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따려무나.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동생은 배를 하나 딴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후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 보였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물었다. 우물님, 물을 조금 마셔도 될까요? 반짝이는 은빛 국자가 그의 손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얼마든지 마셔. 기념으로 나도 가져가. 동생은 국자를 손에 들고 마차로 돌아갔다. 고향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달린 파란 목걸이를 목에 건 사랑스러운 개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이 목걸이에 달린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두운 밤이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동생은 현관 앞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동생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테이블볼을 펼쳐주세요. 말했다. 테이블볼을 펼치라고? 너한테는 그냥 배보자기로 충분할 거야. 아들을 맞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아들이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것을 꺼내기 시작했다. 세상에, 상자 속에서는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그리고 갖가지 보물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집안은 온통 번쩍이는 보물로 가득 찼다. 부모는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도대체 어느 아들이 어리석고 어느 아들이 영리한 거지?
친절은 겸손과 같다. 겸손하지 않으면 친절할 수 없고, 친절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다. 진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리한 형은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우리 부모도 안 하는 일이라며 거절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받으려 했습니다. 반면 어리석다고 여겨진 동생은 남을 도울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을 때도 합당한 것만 취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자주 밥을 사주고 도움을 주면서 속으로는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 친구가 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무 계산 없이 도와주고 또 나중에 친구가 호의를 베풀 때 당연하게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면 그게 바로 겸손에서 나온 친절입니다. 친절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친절과 겸손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한 쌍입니다. 못생긴 그릇. 당대 최고의 현자로 일컬어지는 못생긴 랍비가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던 길에 공주와 마주쳤다. 공주는 대뜸 비아냥거렸다. 아이쿠,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네요. 랍비는 공주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궁전 안에 술이 있는지 물었다. 공주가 당연하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공주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랍비는 정말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는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공주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항아리나 술병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신단 말입니까? 뭔가 창피를 당했다고 느낀 공주는 당장 달려가서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모두 금그릇, 은그릇에 옮겨 담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술은 금세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진노한 황제가 소리쳤다. 대체 어떤 놈이 술을 옮겼단 말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공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제에게 꾸중을 들은 공주는 랍비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랍비님, 왜 그랬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단지 나는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이라도 항아리 같은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주가 외모를 두고 랍비를 놀리자 랍비는 오히려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겸손한 그릇에 담겨야 오래 보존된다는 진리를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 지원자는 명문대 출신의 외모까지 출중하고 여러분은 학벌도 평범하고 외모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 순간 주눅들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작 내면을 채우는데 소홀하기 쉽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진짜 지혜는 포장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로 증명됩니다. 마법 사과. 임금님의 외동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사는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였지만 공주는 일어나지 못했다.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포고문을 써붙였다. 누구라도 공주의 병을 치료해준다면 그를 공주와 결혼시켜 왕위 계승자로 삼겠다.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마시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 용단을 갖고 있었으며,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마법 사과를 갖고 있었다. 마법 망원경으로 세상을 구경하던 마시가 포고문을 발견하고 동생들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공주님이 아프대. 공주님의 병을 고쳐주면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둘째가 외쳤다. 공주님과 결혼하면 왕이 되는 거잖아. 막내가 외쳤다. 삼형제는 마법 융단을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을 털고 일어났다. 임금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공주의 쾌차를 축하하는 잔치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만일 이 망원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주님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마시가 말했다. 마법 융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어? 둘째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막내도 지지 않고 말했다. 임금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마시는 아직 마법 망원경을 갖고 있다. 둘째 역시 마법 융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막내는 공주가 마법 사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금님은 세 형제 중 가장 적게 가진 자, 아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를 택했습니다. 마시와 둘째는 각자의 마법 물건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막내는 공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마법 사과를 통째로 내어주었고 이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료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제공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했으며 여러분은 2년간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걸까요? 네트워크를 제공한 사람은 여전히 인맥을 갖고 있고 자금을 댄 사람도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통장을 텅 비우고 후퇴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헌신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가 아니라 자기에게 남은 게 무엇이냐로 측정됩니다. 질투. 랍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짓궂게 물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수를 세어봅니다. 랍비가 짓궂게 대답했다. 랍비의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브가 갈비뼈수를 센다는 말은 아담이 밤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연인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옷에 묻은 향수 냄새를 맡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갈비뼈를 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여우와 늑대. 좋아. 어느 날 저녁 여우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먹이를 가로채려고 했다. 이렇게 작은 먹이는 너처럼 덩치 큰 늑대에겐 먹으나 마나일 거야. 내가 먹이를 다 먹게 해주면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게. 여우가 말했다. 좋아. 그 대신 거짓말이면 알지? 먹이를 마저 먹고 나서 여우는 늑대를 데리고 우물로 갔다. 우물에는 두레박 2개가 도르래에 연결된 양쪽 밧줄에 각각 매달려 있었다. 저 아래를 봐. 여우가 말했다. 늑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새하얀 달덩이가 우물 밑바닥에 둥실 떠 있었다. 커다란 치즈 조각 보이지? 내려가서 저 치즈를 먹자. 큼직하니까 우리 둘 다 실컷 먹을 수 있어. 여우는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여우와 늑대는 동시에 각각 다른 쪽 두레박에 올라탔다. 갑자기 여우가 돌멩이를 물속으로 내던졌다. 여우가 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고 늑대가 탄 두레박은 아래로 떨어졌다. 여우는 두레박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메이르의 300여 개 여우 우화 중 하나로 달의 반사를 치즈로 착각한 늑대를 여우가 속이는 내용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면 상황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후기를 보고 대박 투자 기회라고 확신했다고 합시다. 수익률 인증 스크린샷도 있고 댓글엔 칭찬이 가득하니 믿을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달처럼 실제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물에 비친 허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면 우물바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늑대는 배고픔 때문에 여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게 이 우화의 핵심입니다. 조건 반사. 탐험가 두 사람이 아이거 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높이 1.800m의 얼음과 눈과 바위로 이루어져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일명 죽음의 북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워낙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다. 순간 위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있던 사람까지 벼랑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자일이 바위 끝에 걸려 두 사람은 허공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스위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확성기로 두 사람을 격려했다. 적십자 구조대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대답했다. 벌써 기부했는데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두 사람은 적십자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주말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차 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겁니다. 결혼. 결혼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나머지 5가지는 모두 믿음이다. 결혼한 처음 3주일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은 싸우면서 지내고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낸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출발점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5배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어려운 순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잘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동료와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3주는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3개월은 호흡이 맞아 일이 술술 풀립니다. 하지만 3년쯤 되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스타일 차이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라면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협력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사랑만으로 시작했다가는 첫 시련에 무너지지만 믿음이 뒷받침되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죽고 말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둬가신 걸 뭐. 그 해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에게 헌금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는 매우 놀랐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밭갈이를 하던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조그만 땅덩어리와 소 한 마리뿐이었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왔다. 진흙탕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에도 그 조그만 땅을 절반 또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며 웃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의 마하세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베푸는 행위를 투자로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면 그게 씨앗이 되어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후원하던 아동센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지금이야말로 더 베풀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현자의 말을 듣는 3가지 타입. 1. 스펀지형. 무엇이든 다 무조건 흡수한다. 2. 터널형.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지나간다. 4. 체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채로 거른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들었다가 바로 잊어버리며 또 어떤 이는 중요한 건 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종일 스크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보이는 모든 게시글의 정보를 다 믿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정작 좋은 정보는 건너뛰고 자극적인 루머나 가십만 기억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의 시작입니다.